짝퉁이란 것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진짜라는 것이 없었으니 가짜라는 것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평화롭고 잔잔했던 세상에 나이키의 등장은 커다란 파문이었습니다. 나이키가 열어젖힌 브랜드 시대의 시작은 곧 짝퉁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키는 나이스를 낳았고 페가수스를 낳았습니다. 프로스펙스 역시 프로스포츠라는 원치 않는 출산을 했고 승리의 3선 아디다스는 4선, 5선으로 선을 늘려 시장에 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브랜드가 가치가 되지 않았던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의 고무신 공장들은 너도 나도 프로나 슈퍼를 붙여달고 브랜드가 되기 위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브랜드를 등에 업은 진짜라는 자부심이 탄생했던 순간 가짜라는 부끄러움 또한 태어났습니다. 그 부끄럽지만 귀여웠던 그립기까지 한 브랜드의 시대이자 대짝퉁의 시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도스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맥켄로, 나브라틸로바를 기억하시나요? 80년대 코트 위의 악동, 코트 위의 여제로 불렸던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 테니스 선수들이었습니다. 헌데 테니스도 치지 않는 제가 왜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로 광고 때문입니다.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존 맥켄로, 나브라틸로바 라는 카피로 시작해서 승리의 스포츠와 나이키 라는 CM송으로 끝나는 그 광고.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나이키 광고입니다. 그 광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나이키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온 해가 1981년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이키에 대한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982년이었습니다. 마침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개막했던 해였죠. 저희 집이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던 시절 주인집에는 20대 초반에 백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형님이 이 나이키를 처음 사들고 온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형님이 저와 저희 형을 마루에 앉혀놓고 그 나이키 언박싱 행사를 했습니다. 그 유명했던 승리의 스포츠화 나이키 노래를 흥얼거려 가면서 20대의 청년이 국민학생 애들 앉혀놓고 졸라 잔인한 그림이죠. 그 나이키가 하얀색 러닝화였는데 뭐 신발의 디자인은 내 알 바 아니고 그 수우시 로고라고 하죠. 저는 그냥 그 나이키의 문양이 그저 멋지고 부러웠습니다. 빛이 나더라고 막. 당시 저는 동네 신발 가게에서 3천 몇백 원 하던 월드컵 운동화를 어머니의 후려치기 레고 스킬로 한 2천 몇백 원대에 구입해서 신고 다녔는데 그 나이키 러닝화가 아마 한 12,000원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감히 꿈도 못 꿀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그날이 저의 머릿속에 브랜드라는 개념이 자리 잡은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브랜드란 말이 어딨어요. 그냥 다들 메이커라고 불렀죠. 그 메이커, 브랜드 마케팅이 나이키를 통해서 좀 통하는 모습이 보이자 70년대부터 고무신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대한민국의 전통의 강자들이 죄다 스포츠화 브랜딩에 뛰어듭니다. 범표 신발이었던 사마고무는 사선형 웨지솔과 이중 안전핀을 간판으로 내걸고 타이거를 출시합니다. 이 타이거는 나름 장수해서 이제 고인이 되신 신해철 형님에게 흑역사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슬픈 표정 하지마. 타이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말표 신발 태화고무는 말 그대로 이태리어로 말을 뜻하는 브랜드 까발로를 런칭하죠. 참 말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네이밍이었는데 이렇다 할 족적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발 가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던 사자표 대한고무의 카미트는 이 해성꼬리를 반으로 가르고 슈퍼 카미트를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그 역시도 시장표 딱지를 뗄 수는 없었죠. 그나마 그 시장표 운동화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기차표, 동양고무의 월드컵, 왕자표, 국제상사의 스펙스가 프로를 붙이고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프로 월드컵은 수명은 그리 길지 못했지만 그나마 단독 브랜드 매장을 내는 등 프로스펙스의 아성에 도전할 만했던 국내 브랜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학년 때에는 이 6회
납치 등 범행의 타겟이 된다는 이유로 등교할 때 메이커가 있는 옷, 신발 등을 못 입게 하는 생활지도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학교엔 크게 제재할 만한 브랜드를 입고 다니던 아이도 딱히 없었던 기억입니다. 그때 개구리 마크가 수놓아져 있는 김민재 아동복을 입고 온 친구를 두고 이게 메이커냐 아니냐며 설왕설래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괜한 애들의 부추김에 그 김민재 아동복을 입고 온 놈의 그 꺼드럭하던 표정이 아직도 재수가 없네요. 생각해보면 당시 메이커와 비메이커를 가르는 기준은 나름 명확했습니다. 브랜드 단독 매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렸죠. 이 나이키가 처음 시작한 개념이었죠. 오직 나이키만 파는 나이키만의 브랜드 매장. 우리는 그 매장을 나이키 대리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지금은 뭔가 굉장히 없어 보이는 단어지만 당시에 대리점은 굉장히 고급진 단어였습니다. 나이키 대리점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고 이어서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대리점들이 앞다투어 생겼죠. 그러면서 이 대리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신발이 메이커. 그 외에 시장이나 동네 신발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신발은 그냥 신발이었죠. 한편 나이키 한번 신어보는 게 모든 아이들의 꿈이었던 그때, 그 나이키를 신고 싶지만 신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아니 내 아이에게 나이키를 사주고 싶지만 사주기 힘든 부모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심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니 바로 그 유명한 나이스의 등장이었습니다. 나이키의 철자 하나 바꿨을 뿐, 나이키와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은 월드컵보다 싸. 부모님들께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나이키 사왔다 라는 엄마의 말에 냉큼 달려가 보면 검은 비닐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건 나이스. 저는 솔직히 겪어본 적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그런 상황의 당사자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너무나 절절하게 공감이 갑니다. 정말 참담했겠죠. 그렇게 우리는 가짜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가짜라고는 고춧가루, 웅담, 꿀 이런 거나 가짜가 있었지 신발에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짝퉁이란 단어도 없었습니다. 아마 짝퉁이나 짭 같은 단어들은 21세기 들어서 생긴 단어일 거예요. 가짜라는 단어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짜가라는 단어를 쓰기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죠. 아우 세심해. 이 나이스는 등록된 상표도 아니었는지 그 수시 로고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첫 등장은 나이키와 똑같은 로고에 그 뒤축에다가만 나이스라고 새겨놨다가 이게 좀 양심에 찔렸는지 그 로고가 좀 뚱뚱해지기도 하고 막 뿔이 하나 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뭔가 나이키의 짜가인 나이스의 짜가가 나오는 기현상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페가수스. 나름 나이키 로고를 따라했다기보다는 대폭 변형을 한다고 했고 이 네이밍에는 나이키의 나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페가수스는 왜 짜가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게 신발 윗부분을 덮을 만한 긴 바지를 입으면 위쪽 로고가 가려지면서 영락없이 나이키로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들은 나이키 짜가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죠.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까발로와 유니스포츠 역시 TV 광고까지 집행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자체 브랜드였지만 아이들은 가차없이 아식스 짝퉁, 프로스펙스 짝퉁에 멍해를 씌워버렸죠. 대단들이었어. 그와 함께 프로스펙스가 되고 싶었던 프로스포츠 역시 굉장히 저명한 짜가 브랜드였습니다. 이 나이스가 신발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프로스포츠는 운동복 등의 의류까지 섭렵한 종합 짜가 브랜드였죠. 그리고 아디다스 짜가는 말도 못하죠. 체력장이나 운동회 달리기 할 때 꼭 신어야 했던 그 2,500원짜리 스파이크화는 그냥 대놓고 3선이었고 4선, 5선짜리 운동화도 넘쳐났습니다. 1986년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 짜가 아디다스의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주 거대한 추억을 하나 생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면 너무 길어져. 부모님께서 검은 봉다리에 새 나이키를 한 켤레 사들고 오시던 날 좌절감에 울고 있던 아들에게 이것도 나이키랑 똑같은 거요 라며 설득하시던 그 말씀은
정말 많은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에 유통되던 거의 모든 운동화들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들이었죠. 그 대리점에 진열되어 있던 진짜 나이키도 시장이나 신발 가게에 깔려있던 그냥 신발, 타이거나 월드컵도 모두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범표 운동화를 찍어내던 삼화고무, 스펙스를 찍어내던 국제상사, 월드컵을 찍어내던 동양고무 등이 모두 나이키의 OEM 공장들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부산은 운동화의 메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가 진짜지? 어머니, 당신은 늘 옳았습니다. 브랜드는 품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사는 것이라는 요즘의 흔한 개념을 모르던 때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남들처럼만, 남들만큼만 살기 위해 애쓰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만해질 때쯤 브랜드라는 파도가 밀어닥쳤습니다. 그 자녀들은 남들과 같고 싶지 않았고 남들과 격차를 벌리고 싶어 하던 그때 브랜드는 그 격차를 시각화시켜줬습니다. 그 편리함 덕분에 이제는 모두가 브랜드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지금 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나이스 운동화를 사들고 오신다면 저는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왠지 곱게 모셔두고 집안에서만 신고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를 사들고 오셨지만 그 마음만은 진짜였던 모든 부모님들 부디 건강하고 장수하세요.